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 1 발표를 맡은 13기 이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트랜스포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자, 그래서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왜 처음에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어텐션의 메커니즘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텐션이 어떻게 그 이전의 메커니즘보다 더 낮게 됐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 어텐션 구조를 사용한 트랜스포머 이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과정을 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와 코드 리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 저 빨간색 선까지 배웠거든요. 저번 세션에서 이제 시퀀스 모델을 다뤘죠. 그럼 이제 이 시퀀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번 세션에는 이 어텐션이란 뭔지 그리고 이 어텐션을 사용한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지난 세션을 복습을 잠깐 하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RNN 구조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그 강점을 가진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랑 현재 인풋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이시는 이제 리커런트 루프 자체가 과거 정보를 계속 전달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구조의 특성상 시간축 직렬 의존이라는 이 병렬화가 불가하다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계속 저렇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긴 시퀀스에서는 학습이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전에 맨 처음 들어왔던 정보에 대한 정보는 계속 희석이 되니까 그 정보 자체가 희석돼서 학습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라는 구조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장기 메모리 경로 CT 위에서 잊어버릴 것과 기억할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인풋을 넣으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그 과정을 원소벌 게이트로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판단해서 경로에 오래 보존시키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를 시키면서 장거리 의존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기울기 소실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간적 직렬 계산이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금 그런 구조들을 통해서 사용한 그런 구조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모델 중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입출력이 모두 가변 길이인 시퀀스인 과제. 예를 들면 뭐 문장인 기계 변형 태스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태스크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인코더는 아래 보시면 이제 입력을 고정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디코더는 이 고정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계속 출력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인풋 자체를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또 V로 하나의 임리 문장을 모두 압축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저쪽 작은 컨텍스트 벡터 자체에 그 많은 내용을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틀넥 현상이 발생해서 정보가 손실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봐도 저렇게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가는 시퀀스를 하나의 고정된 크기 벡터 V로 압축을 하게 되고 이걸 다시 디코더로 변하는 과정에서 보틀넥이 발생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버틀넥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디코더가 항상 컨텍스트 벡터를 참고하도록 그러니까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만 컨텍스트 벡터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컨텍스트 벡터를 참고하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결국 문제가 있는 단은 인풋 자체를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나타낸다는 건데 앞쪽을 바꿔야 되는데 뒤쪽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텐션인데요. 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도 물론 드렸지만 결국 이제 롱 레인지 디펜던시 그러니까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토큰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델은 먼 과거와 단서 이 두 가지를 예측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RNN이나 LSTM으로 같은 순차 모델을 사용한 시퀀스 모델들은 거리가 멀수록 신호 혹은 그레디언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 밑에 수식을 보시면 결국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여기 보이는 이 람다 자체가 안 써지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보이시는 람다 자체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그 계속 곱해지면은 의미가 약해지는 그 값이 약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거리 K가 멀어질수록 현재 상태인 HT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이런 장기 유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제가 이 장기 유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인데요. 결국에 여기서 보면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이제 주요 태스크인 기계 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기 유재서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어, 하게 되는 그 논문인데요. 이제 RNN 혹은 LSTM을 사용한 구조를 그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고정 크기 벡터를 전부 요약한 대신에 매번 소스 문자,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에서 출력 전부를 매번 입력으로 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퀀스 구조는 그대로 가되 여기에 이제 소프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적용하는데요. 그럼 이제 소프트 어텐션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약간 이 도프 이 뭐지? 피겨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의 인풋 시퀀스 자체는 일단은 이 아랫단밖에 없었죠. 파란색. 근데 이제 소프트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저 위쪽에서 계속 그 시퀀스 자체를 한 번에 받아와서 출력 값들을 모두 고려한 하나의 웨이티드 썸 벡터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디코더에서 토큰 생성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구조 자체가 결과를 하는 거는 디코더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앞쪽에 그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참조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앞쪽에 시퀀스들이 그레디언트가 약화되어서 좀 의미가 희석되는 그런 장기 유재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매번 이렇게 참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떤 수식을 사용하냐,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냐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디코더는 매번 인코더의 출력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랑 가중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보시자면 I 자체가 현재의 디코더가 처리 중인 인덱스고 J 자체가 각각 인코더에서 출력한 인덱스이고 그다음 SI-1 자체는 디코더가 이전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체는 그 디코더가 이전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 이용한 히든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때 당시 인코더의 출력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에너지라는 점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자체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서 가중치를 만들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값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가중치를 얻고 가중치의 자체에다가 이제 은닉 상태를 곱해가지고 모두 더하면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전 상태랑 입력 시퀀스 특정 부분 자체를 동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어텐션에 관한 논문이 나오면서 이 스코어링 자체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에 보시면 에너지 자체가 이제 A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A 함수가 어떤 그 로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티브 혹은 컨캐테네이션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 방식은 이제 MLP가 두 벡터를 비선형으로 계속 매칭해서 약간 더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돛 프로덕트라고 같은 방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게 될 스케일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2번 닷 프로덕트에다가 스케일링을 더해서 소프트넥스 포화를 방지하는 그런 점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딩 플로우 자체를 보게 되면요. 아까 이제 에너지랑 가중치 자체는 아까 보셨던 식인데 이 그 만들어진 가중치에다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CI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도표 자체가 어텐션을 그 논문의 원문에 나오는 피규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입력 시퀀스에서 각각의 소프트백 점수인 알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모두 다 웨이티드 썸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더하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컨캣을 해가지고 그 디코딩 할 때 이제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I want to go home이라는 문장을 번역을 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디코더가 집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집에라는 단어를 생성할 때 인코드는 go 아니면 home 같은 위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라는 단어가 인코더의 시퀀스 자체에 어디에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지, 어디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는 문장의 모든 단어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의 각각 단어에 대해서 가중치가 다 만들어지고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단어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생성하려는 단어 디코더에서 오토 리그레프 방식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그 단어 관련 단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는 모델이 어떤 단어에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게 전체 소스 문장이 I want to go home이라고 했을 때 나는을 생성할 때는 이제 I라는 단어의 가중치가 높게 스스로 부여를 해서 여기 0.75라는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나는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지배와 관련이 있는 여기는 어텐션 이제 I want to go home이라는 거기서 뭐 to 아니면 home 자체에 좀 높은 가중치가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고라는 번역 단어를 생성할 때는 뭐 go라는 영어 단어에 또 높은 어텐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퍼라는 단어를 할 때는 want라는 영어 단어에 또 높은 어텐션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번역을 생성하면서 입력 소스 문장에서 이제 어떤 문장의 가중치를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어떤 곳을 집중하고 있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 구조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존의 어텐션 구조를 사용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있죠. 보틀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내믹 컨텍스트를 적용한 건데 이거 자체도 해결이 됐고, 이게 해결되면서 이제 롱레인지 디펜던시 자체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피규어 자체가 그 원 논문에서 어텐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에서 결과로 제시한 그래프인데요. 보면 이제 위에 보시는 이 실선 그래프 자체가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 어센션 구조를 사용해서 제시한 그 점수이고요. 블루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코드 리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계 번역에서 이제 그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퀀스 랭스가 센터스 랭스가 이렇게 쭉 길어짐에 따라서 기존의 모델들은 이렇게 블루 스코어 자체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그 번역의 성능 혹은 이제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본인들이 만든 어텐션을 사용해서 만든 구조 자체는 블루 스코어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성능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 유저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그 어드밴스먼트가 있는데요. 이제 해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구조의 큰 장점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시각화 및 해석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IJ는 시점 I에서 소스 J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분포로 이걸 전체를 히트맵으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어텐션 맵의 히트맵을 만든 구조인데요. 이제 이쪽 축을 보면은 영어고 이쪽 축을 보면은 그 독일어인데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그 번역을 하면서 어떤 영어 단어가 어떤 독일어 단어에 집중을 하는지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순이 바뀌거나 하는 곳에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어텐션 구조가 이제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어텐션 구조가 어디를 잘못 봐서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면 해석 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구조와 비교를 하자면 컨볼루션 전체는 이제 똑같은 필더를 공유하면서 차원의 영향이 적긴 하죠. 그리고 로컬 구조라서 이제 계층적 피처를 되게 쉽게 학습할 수 있어서 이제 이미지 처리 강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자체를 NLP 분야에 다루기에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텐션 구조 자체는 글로벌 구조 학습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글로벌 구조 학습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장 처리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텐션 맵 시각화 가능이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논문이 어텐션 is all you need라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번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자체가 트랜스포머 구조를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어텐션 자체는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에다가 소프트 어텐션을 적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기틀 자체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시퀀스 구조를 쓸 필요가 없다.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문장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퀀스, RNN이나 SM 기반의 구조 자체는 문장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단어를 처리해야 뒷부분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도표에서 봤을 때 이제 처음부터 문장을 쭉 읽어야만, 그러니까 사람이 읽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야지 뒤에 문장이나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직렬로 처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좀 길게 가져갑니다. 대신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는 RN이나 LST 이런 건 싹 다 제거하고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한 번에 병렬로 처리하면서 모든 토큰 간 거리가 1.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토큰 간 거리가 1이라는 표현이 그 RNA 그 시퀀스 구조에서는 맨 첫 번째 단어랑 맨 마지막 단어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관계성을 보려면은 그 문장의 길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는 모든 걸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동하면은 그 각 토큰에 무엇을 참조하는지 어떻게 참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으로만 들으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RNM이 어텐션 자체는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쭉 가면서 잠시만요. 이게 순차적으로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순차적으로 쭉 앞으로 가면서 시퀀스를 프로세싱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쓰더라도 한 토큰씩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긴 의존 전파 경로 자체가 길고 느리게 되는데요. 어텐션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워즈 토큰이라고 하면 이 워즈 토큰이 전체 다른 그 토큰들을 한 번에 모두 봅니다. 그래서 각 토큰이 모든 토큰과 상호 참조를 하면서 한 레이어 의 경로 길이가 1이고 그다음 완전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조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구조인데요. 이 구조 자체가 논문 제시한 구조입니다.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RNN 혹은 CNN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과정을 여러 레이어의 과정에서 반복합니다. 보면 여기 양쪽 옆에 이제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어텐션 레이어 자체를 몇 번 반복하는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반복하고 성능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 그 트랜스포머 어떻게 동작하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인풋 임베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워드 임베딩 자체가 이제 단어를 벡터화한다는 건데, 이전에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쓰는 단어 자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벡터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방향을 가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RNN 기반 구조에서는 이렇게 인풋을 임베딩 할 때 그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순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인코딩이 됩니다. 보면은 그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인코딩을 할 때 순차적으로 히든 레이어에 x1, x2, x3, x4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 문장의 순서 자체가 뭐 따로 임베딩이나 아니면 인코딩을 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트랜스포머 기반 구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한 번에 병렬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RNN 순차 구조를 가진 그 RNN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려면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베딩 자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I am a teacher라는 문장을 임베딩을 할 때 트랜스포머 구조만 사용하게 된다면 모델 자체는 이제 I am a teacher가 어떤 순서인지 입력이 들어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순서로 들어오게 되는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그 추가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 am a teacher 자체가 이런 순서다라는 거 알려주는 추가적인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이 포지션 인코딩 더하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0, E1, E2, E3 자체가 뭐 각 단어에 해당하는 임베딩이라고 쳤을 때 결국 저 P0, P1, P2, P3가 각 단어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이거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더합니다. 곱하거나 이러지 않고 더하는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더해서 그 모델이 이 단어는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한다면 이제 포지션 인코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나중에 이제 토큰의 절대 위치를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포지션 인코딩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리가 같을 때 유사한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곳에 모여 있는 문장끼리는 비슷한 값을 가져야지 결국 나중에 처리할 때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다면 학습보다 긴 문장에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베딩과 덧셈으로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차원이 달라진다면은 학습 과정이나 혹은 뭐 디코더, 인코더 생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를 만족한 함수가 사인 그리고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지션 인코딩 자체를 사용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로직 자체는 벡터 자체 홀수 번째 값은 코사인 함수, 짝수 번째 값은 사인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과 사인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면서 이제 첫 번째 포지션 인코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절대 위치를 다시 인코딩을 반대로 하면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같을 때도 유사한 신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입력 인베딩이 이렇게 합을 넣고 이후에 이 값 자체를 셀프 어텐션 혹은 그러니까 그 다음 레이어 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 논문 자체는 모델 맨 아래에 한 번씩 더합니다. 보시면 이제 맨 아래에 인풋 인베딩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아웃풋 인베딩 들어올 때 포지션 인코딩이 더하는 그게 있죠. 그쵸? 뭐 그리고 구현에 따라서 뭐 각 레이어 입력마다 넣거나 좀 변형하는 구현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원 논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화를 잠깐 하자면은 이제 아래처럼 그 이렇게 일반 인베딩 있을 때 여기 이제 각 위치마다 각각 다른 인베딩 값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델이 다시 그 입력을 얻으면서 뭐 각 단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텐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의 핵심이라고 있는 어텐션 구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본적인 골 자체는 비슷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소프트 어텐션이랑. 그러니까 뭐 각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줄지 어느 부분을 참조하고 있는지를 그 사용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 안에서는 어텐션을 위해 필요한 값이 키랑 쿼리 밸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될 텐데 쿼리 자체가 이제 나는 이런 걸 찾고 있어. 검색어라고 아시면 되고요. 키 자체는 이런 특성을 가진 토큰, 그러니까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토큰이야라는 거를 새긴 혹은 라벨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이제 모든 시퀀스의 토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는 실제로 자명의 줄 내용, 그러니까 본문 혹은 컨텐츠,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만약에 go라는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적용한다면 결국에 쿼리는 go가 지금 필요한 단서 뭐 이 문장에서는 방향 혹은 목적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키 자체는 각 토큰 각각의 토큰 문장에 들어있는 토큰에 대한 특성 태그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밸류는 이 각 위에 있는 토큰들이 제공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랑 쿼리랑 밸류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는 입력 시퀀스 X를 선형 변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쳤을 때 I love you라는 그 인풋 시퀀스가 있을 때 이거를 각각 선형 변환해서 더블 쿼리, 더블 키, 더블 밸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키랑 쿼리랑 밸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 그래서 이제 새 벡터 사용한 어텐지 연산 자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 직관적인 이해를 한다면은 찾고 그걸 찾는 거에 대한 가중치를 만든 다음에 섞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이식 자체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쿼리와 키를 곱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루트 디케이 자체는 스케일링 벡터고요. 여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v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커리어 키 내적한 다음에 그 각각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스케일링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적용해서 가중치 행렬을 쭉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중치를 벨령이로 곱해서 결국 가중합을 구하는데요. 이 가중합 자체가 모델을 찾고자 하는 정보에 관련된 단어들의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도표를 보시면은 각각의 키에다가 이게 이제 찾고자 하는 쿼리가 검색어라 그랬죠. 검색어에다가 각각의 키, 그러니까 각각 토큰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내적하게 되고요. 이 내적에다가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한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맥스 자체가 이제 전체를 다 합했을 때 1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 토큰마다 밸류 값이 이렇게 소프트맥스는 밸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곱한 값 자체가 이제 점수가 돼서 어텐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구현 자체는 키랑 퀄이랑 키랑 퀄이랑 밸류를 개별 토큰마다 딱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퀄이 키 밸류 자체를 행렬 형태로 묶어서 형렬 곱셈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렬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최신 GPU에서 되게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 연산 때문에 그 계산 속도가 기존의 모델보다 빠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을 트랜스폼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한다면은 총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 레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인코더 셀프 어텐션 자체는 인코더 내부에서 토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문맥을 형성하는 그런 어텐션이고 디코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자체는 디코더 내부에서 그 미래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가려가지고 사용하는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코더가 허리를 보내고 디코더와 인코더 사이의 관계를 참조하게 되는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그 어텐션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셀프 어텐션 자체는 그 같은 시퀀스 안에서 그 일반 어텐션을 이제 같은 시퀀스 내부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는 표현을 문맥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같은 문장 내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연관성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그 어텐션 식 자체는 처음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예시를 보자면은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각 문장 단의 각 토큰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이 it이라는 게 어디에 더 그 자기 문장 중에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자체에서 it은 더 트리를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셀프 어텐션 돌리게 된다면 이 자체는 이 더 트리 아니면 뭐 이또 같은 단어니까 당연히 어텐션 좀 들어가 있겠고요.
이 더트리라는 단어에 가중치를 더 높게 둬서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인데 이거는 디코더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코더 자체는 오토 리그레스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의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데요. 디코더에서 이제 미래를 보고 치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어텐션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결국 이게 예시인데요. 여기 기존의 어텐션에서 그 마스크드 매트릭스 자체를 적용해서 그 가리고자 하는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더하게 돼가지고 출력을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의 토큰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제 여기 자체가 마스크드 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 토큰을 보면서 치팅하지 못하도록 학습할 때나 뭐 그 사용할 때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텐션 맵을 뽑아보게 되면은 오른쪽 밑 부분이 모두 0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의 결과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텐션 구조 자체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디코더가 지리를 보내고, 그러니까 자신 상태를 쿼리로 사용하면서 인코더의 출력 전체에서 키랑 키랑 밸류를 조회하는 단계가 사용되는 그 어텐션인데, 생성 중인 토큰이 원문의 어느 부분과 정렬되는지 학습해서 뭐 문장 번역 혹은 이런 태스크에서 고유명사 복사, 뭐 장거리 재배열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래 식 자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면은 셀프 어텐션 자체는 이 여기 있는 키랑 쿼리 밸류 자체가 이제 한 문장에서 나오는 한 문장에서 나온다고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히든 스테이트 자체가 디코더랑 인코더에서 각각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개선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피규어를 사용해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셀프 어텐션 자체는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 문장 자체에서 각각의 키랑 쿼리 밸류가 나눠지면서 그 모두 같은 시퀀스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역할 자체는 문장 안에서 각 단어 사이에 내부 작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크로스 어태치 자체는 이제 그 쿼리 자체는 디코더에서, 그 다음에 키랑 밸류 자체는 인코더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코더에 생성하는 토큰 자체가 원문, 그러니까 인코더의 인풋에서 어느 부분을 참조하는가, 그러니까 인코더 아웃풋이죠. 아웃풋에서 어느 부분을 참조하는가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낮은 층에서는 뭐 근접한 단어 혹은 문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를 주목하는 어텐션들이 있는 반면, 높은 층에서는 뭐 장거리나 의미 경향에 그게 생기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문에 있는 또 그 피규어 자체인데, 그 셀프 어텐션을 H번 반복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H가 있죠. 그래서 이건 논문에서는 8번 반복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식 자체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텐션식인데, 여기다 이제 이게 i번째 헤드 자체는 이 어텐션 위에 이 계산을 i번째 그 키쿼리 밸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멀티 헤드로 만들어서 전체 헤드 자체를 컨캣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겹쳐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어텐션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멀티헤드 자체는 어텐션은 이제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면은, 먼저 입력 자체를 각 헤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선형 변환 프로젝션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헤드가 각자 어텐션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헤드를 각각 만들겠죠. 그다음에 이 H계의 헤드를 가로로 컨캣 해가지고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멀티헤드를 수행한 후에도 차원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요. 이건 추후 나올 레지듀얼 커넥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게 되는 그게 그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D 모델 자체의 차원이 5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든 겁니다. 모델 자체가 510이라고 했을 때 만약 헤드가 8개다 하면은 각 헤드의 차원은 이제 511을 8로 나누면 64가 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입력 시퀀스를 자르는 게 아니고 선형 변환을 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64차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력 시퀀스의 의미가 잘리는 게 아니고, 의미가 그 각각의 선형 변환을 해서 모든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헤드가 이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헤드를 가지고 쭉 연산을 해가지고 컨캣을 해서 다시 그 기존의 모델이 그 차원이었던 5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멀티헤드 자체가 효과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원래 이제 의도했었던 표현력 증가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토큰 자체가 여러 종류의 단서를 여러 헤드에 걸쳐서 동시에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가능성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 아까 처음에 어텐션의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어텐션 히트맵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헤드별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헤드가 어느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특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헤드는 주어 동사 관계에 집중한다. 어떤 헤드는 수식의 결속에 집중한다. 뭐 장거리 첨조를 한다. 라는 걸 뽑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확도 향상이 되겠죠. 왜냐면 한 헤드가 못 본 정보를 다른 헤드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자체가 그 논문에서 8개를 했는데 늘리면서 이제 그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논문에서 이제 그 너무 많은 헤드를 하게 되면은 중복된 헤드가 있거나 몇몇 헤드는 별 쓸모가 없게 되어서 최적의 헤드 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 자체가 레지듀얼 커넥션인데요. 레지듀얼 연결 자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복잡한 변환 앞뒤로 지름길을 만들어서 원본 입력 정보를 보존하고 학습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수식 겸 그걸 살펴보자면, 아웃풋 자체가 x 자체가 이제 처음에 인풋에 들어온 그거고요. 나 fx 학습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복잡한 변환이 있을 때 지름길을 만들어서 기존의 입력을 다시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지듀얼 커넥터 자체 효과는 그 f 뒤에 있는 변화 자체인 f가 잘 못 배워도 x가 그대로 흘러서 초기 학습이 안정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가 항상 그 1의 경로,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다시 더해주니까 1의 경로가 되겠죠. 이걸 역전파될 수 있어서 소실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계속 쌓게 되어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런 게 완화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로 초기 근사를 해서 그 처음에 시작하면은 거의 통과되는데 나중에 필요한 변화만 학습하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각 서버 레이어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입력 자체를 다시 더해주는 이런 구조 자체가 다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add 플러스 norm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norm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여기 수식에서도 보이죠? 보면 멀티 어텐션 자체에 x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x를 다시 더해주는 이게 이제 레지듀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ln이라고 했는데, 이 ln 리어 노멀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노멀레이션이란 각 토큰의 엔딩 벡터를 평균 0 그리고 분산 1로 표준화하고 학습 가능한 스케일 시프트로 맞추는 작업인데요. 근데 식은 다음과 같은데, 결국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레이어 노멀레이션 사용하면은 토큰별로 정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 자체가 학습에서 필요한 요소인데, 왜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썼느냐? 왜냐면 이전에는 배치 노멀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했었죠. 그 자체는 그 로직 자체가 배치 및 공간 쪽에다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그 트랜스포머 구조 특성상 레이어 노멀 사용해서 특징 채널 축에서 토큰별로 계산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노멀레이션 자체에 프리놈이랑 포스트놈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리놈이랑 포스트놈 자체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놈은 여기 이제 X 자체에 먼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연산들을 하는 걸 의미하고 포스트놈 자체는 그 모든 연산을 그러니까 레이어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원 논문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뭐 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런 거 그를 통과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더 하죠. 그래서 프리덤 자체는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후에 그 다음에 서버 레이어 어텐션 혹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자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잔차 레주저를 더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포스놈 자체는 서버 레이어를 모두 통과한 다음에 잔차를 더하고 그 결과다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사용하는 그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 논문에서는 포스트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보셨듯이 모든 연산을 모두 끝낸 후에 노멀레이저 적용하죠.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연구 결과 중에서 프리놈이 더 깊게 쌓기 좋고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최근 구현 다수는 프리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놈 자체 장점이 깊게 쌓아도 기울기가 여기 잔차 경로로 바로 흐르게 돼서 학습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놈 자체는 그레디언트가 매번 레이어 노멀 이제 계속 통과하게 되면서 만약 레이어가 깊게 쌓이게 되면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이제 저희 전체 구조에서 그러면 저희가 본 게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다음에 레지주얼이랑 노멀레이션 자체를 모두 확인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안 본 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FFN,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럼 이제 셀프 어텐션 자체 아니면 이런 어텐션 자체가 토큰 간 정보를 모으면은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토큰 내부에서 정보를 비선형 변환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토큰에 동일한 작은 MLP를 독립적으로 적용하는데요. 그럼 이제 보면 이제 처음 입력 있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선형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차원 넓힌 다음에 여기서 비선형 변환을 수행을 하고 다시 줄여서 기호전 차원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성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뭐 다른 학습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표현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특성이 처리 가능하고 이거 자체가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릅니다. 물론 그리고 모델 용량이 증가해서 뭐 담을 수 있는 특성 자체가 더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 입력 자체를 다시 선형으로 늘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 선형 변환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고 다시 선형 변환을 통해서 기존의 차원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서머리를 하자면 그 흐름 자체가 처음에 시퀀스에서 RNA LSTM을 사용한 구조 자체에서 고정 벡터 병목과 장거리 의존성 그리고 병렬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트랜스포머가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어텐션이식이 다른 것 같고, 그다음 트랜스포머 핵심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 네트워크를 반복하면서 그 전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으로 순서를 주입하고 레지듀얼과 레이어 놈을 안정화를 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자체는 그 여러 서버 공간에서 동시에 어텐션을 사용하면서 표현력 안정성 향상하고 뭐 차원은 계속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크드 셀프 어텐션 자체는 미래 토큰을 차단해서 뭐 치팅을 방지한다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쿼리로 찾고 그 다음에 전체 키에서 색인을 본 다음에 거기다 내용을 곱하는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구해가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션을 잠깐 보자면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병렬화와 장기 인증성 문제 해결됐으면 이제 이걸 어디에 사용해 볼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인코더에 집중해서 문장 이게 아까 보면 인코더 자체에 들어있는 게 셀프 어텐션이었죠. 그러면 입력 시퀀스 문장에 대해서 그 참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해 특화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인코더에 집중하면 이제 버트라는 그 다음 세션에서 볼 모델이 등장을 하고요. 그럼 아니면 이제 생성에 특화된 디코더 자체가 오토 리그레시 방식으로 그다음 다음 토큰을 그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퀀스에서 그 다음 토큰이 어떤 토큰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가를 계산해서 나올 만한 토큰을 계속 생성해내는 게 디코더인데 이제 디코더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GPT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 번역하는 태스크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지만 혹시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VRT입니다. VRT 자체는 저렇게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인식에다가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음 세션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코드 리뷰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다음과 같고요. 그 슬랙에 코드를 올려드렸는데 이게 콜랩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콜랩 환경으로 실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한 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저희가 드린 이 코드 자체는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냐?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결국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 머신 기계 번역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어랑 영어 간의 기계 번역을 구현한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그 자체가 잘 돼 있어서 뭐 설명 아니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쭉 코드 뜯어보셔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블루 스코어를 계산하면 라이브를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블루 스코어 자체가 이제 기계 번역에서 사용하는 아까도 발표하다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기계 번역에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정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문장 있을 때 이걸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실제로 사람이 번역한 독일어 문장이 있겠죠.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델이 생성한 독일어 번역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한 단어씩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두 단어씩 비교를 하고 세 단어씩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n 단어씩 비교를 해가지고 같으면은 점수를 주고 다르면은 점수를 안 주는 방식으로 계속 평균을 내 가지고 만든 게 블루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 길이가 많이 차이 나면 그만큼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그 기계 번역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뭐 이런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랑 동일어 데이터셋인 스페이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 그냥 하나 그 싱커스를 그냥 랜덤으로 뽑아보면은 뭐 I am a grad student라는 인덱스가 쭉 나와서 되죠. 이게 자체가 이제 토크나이즈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어마다 한 토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불러올 수 있고요. 데이터셋 자체를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 뜯어보면은 뭐 이렇게 a man standing at the urinal with a coffee cup이라는 영어 문장이 있고 이 영어 문장에 대응하는 독일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토큰아이저를 써서 토큰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돌리게 되는데 어, 이제 처음에 보이는 게 멀티 더치션 아키텍처고 어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리 키랑 밸류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현재 구현에서는 쿼리 키 밸류 극찬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이브 파라미터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쭉 구현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면은 쿼리랑 키랑 밸류 자체를 이렇게 선형 변화해서 만든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보면 이제 에너지 값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FFN 구현도 이렇게 다음 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전체 인코드 아키텍처는 다음 같이 되어 있고요. 어, 네, 디코 자체도 처음에 그 정했던 구조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체 아키텍처를 만들고 셀프 아키텍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쭉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그 디바이스에 올린 다음에 쭉 모델을 하면은 여기 에폭에 따라서 쭉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PL 자체도 그 기계 번역에서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퍼플렉시티라고 그 기존에 맞는 번역이랑 기계 번역 사이에 혼란도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그 보여주는 지표고요. 훈련에 따라서 쭉 그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최종 테스트가 이렇게 다음처럼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학습된 그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자 보면은 뭐 소스 문장 자체가 이렇게 독일어 문장이 쭉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타겟 문장 자체는 이렇게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출력 결과가 이렇게 쭉 이 위에 소스 문장을 그 번역한 영어 문장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맵을 시각화할 수 있는 해석 가능성 자체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체도 이렇게 어텐션 맵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뽑아본다면은 이렇게 세로축 자체가 영어 문장이 되고 세로축은 그 그쵸, 세로축이 영어 문장이 되고 가로축이 독일어 문장이 되면서 이제 각 단어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예를 들어 뭐 여기 마더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에 어떻게 깊게 그 높이 돼 있으니까 이 독일어 단어가 뭐 마더라는 뜻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떤지 뒤집힌 구조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된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에 이제 평가용을 블루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데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잠깐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정답 자체가 이렇게 영어로 어그룹 오브 모스틸 아시안 칠드런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은 모델 자체는 그 예측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룹 오브 이런 것까지는 비슷하죠. 그래서 뭐 한 단어씩 비교했을 때는 점수를 이렇게 하고 두 단어씩 비교했을 때는 또 이제 틀린 거 있으면 점수를 깎고 맞는 게 있으면 점수 더 해가지고 계속 블루 스코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1, 2, 3, 4가 있죠. 1 자체가 이제 한 단어씩 비교해서 맞는 점수를 구한 거고 블루 2는 두 단어씩, 세 단어씩, 네 단어씩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한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해서 블루 스코어를 한 다음에 토탈 블루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5.28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기존에 해결하고자 했던 기계 번역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되게 주석이 잘 달려 있어서 그 뭐 세션 끝나거나 뭐 나중에 트랜스포머 구조를 참고할 일 있을 때 쭉 뜯어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